안녕하십니까. 제9회 부산 미래 정책 세미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부산항의 혁신과 스마트 물류입니다. 이번 두 번째 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는 제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항만이라는 제목으로 최형님 동아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항만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동아대학교 최형님입니다. 먼저 이제 그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스마트 항만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정의들을 내리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훨씬 효과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스마트 항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했던 사항들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스마트 항만에 대한 걸 지원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기술 이전에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앞으로 스마트 항만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하나의 방향을 한번 짚어보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금까지 보면은 항만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화시킬 것인가에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기술들이 지금까지 개발된 많은 기술들이 대개 항만의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었죠. 사실은 우리 스마트 항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기존의 우리 항만 개발 운영 과정을 좀 더 효율화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항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또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도 또 내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해 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다 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 쭉 해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부터는 좀 더 이제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항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항만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어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안전성이라고 하는 측면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항만을 정의 내릴 때 이 안전성이라는 측면도 또 함께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러면서 또 요즘도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든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지구 자체가 지금 파멸되고 있으니까 그걸 그러한 문제를 또 우리 항만에서도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항만으로 또 한편으로 가야 된다. 예, 이 세 가지가 항만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추구해야 될 그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항만을 정의 내릴 때 스마트 항만을 정의 내릴 때는 이 세 가지 개념이 포함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항만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이 항만 자체적으로만 잘 한다고 해가지고 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항만과 관련된 연관 산업들, 항만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항만 관련 산업, 연관 산업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 선용품 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관련되는 산업도 함께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줘야 우리 항만도 본연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동반 성장이라는 측면도 또 함께 이 스마트 항만을 정의할 때는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 스마트 항만을 정의 내리기 전에 스마트 항만이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항목들이 좀 들어가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방금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네 가지를 잘 실천해 나갈 때 우리 항만이 지속 가능한 항만으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으라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기존에 우리 항만,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 어떤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외 다양한 기관에서 항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가장 근접한 정의를 내린 곳이 바로 함부르크 항만공사입니다. HPA에서 내린 정의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항만 도시민에게 항만에서 유발되는 미세먼지 등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항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액센추어나 딜로이트 같은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 내린 정의를 보면은 좀 더 효율성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결국 제가 이 항만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정의가 제대로 내려져 있고 또 이 정의에 우리가 충실해 갈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스마트 항만을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 스마트 항만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스마트 항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항만은 모든 사람, 인프라,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 연계되어 인간이 행복한 항만,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항만, 초연결, 자율적인 AI 항만, 효율적인 항만,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실제로 인간이 행복한 항만을 이제 추구하는 것으로 지금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이제 스마트 항만이기 때문에 초연결, 자율적인 AI 항만,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게 되겠고, 또 앞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또 나온다면은 또 그 내용이 이 항만의 정의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금 한국형 스마트 항만 정의라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 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동반 성장이라고 하는 항만 연관 산업과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측면이 들어 있으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동반 성장 이야기를 여기서 하느냐 하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결국은 서로 이종 간에 또는 동종 간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서로 협력을 해야 이게 더 그 가치를 높일 수가 있고, 또 실제 그렇게 협력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해양수산부,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스마트 항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잘 아시다시피 2년 전 2019년도부터 스마트 해양 수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실제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많은 R&D 사업들을 만들어서 작년 올해 계속 그 해양수산부 생긴 이래로 제대의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 그걸 실행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도 이제 그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 여기 스마트 항만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기술 개발 쪽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자동화 항만 또 자율 운항 선박 대응할 수 있는 항만 시설 장비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구축 쪽도 이제 IoT 기반으로 한다. 뭐 로보틱스 항만 시범 사업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한국형 스마트 항만 정의 내린 거하고 지금 이 실제 우리가 구현해 나가려고 하는 내용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의만 내린다 해가지고 그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 정의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줄 때 비로소 그 정의가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좀 이 항만에 대한 또 특히 이제 스마트 항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 정의를 제대로 내리고 그 정의에 충실하게 하나하나 사업들을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정의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정의에 포함되게 해서 정의를 내리고 우리 아까 한국행 스마트 항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저는 항만 연관 산업 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과연 이제 기술들이 과연 있느냐 어떠한 기술을 어떻게 이 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그 기술을 적용하기 이전에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상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술은 얼마든지 뒷받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4차 산업혁명은 결국은 그 기본적인 사상이 개방과 협력 그리고 공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실현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은,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기관이나 우리와 관련되는 사람들의 도움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제 이런 판단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기관의 협력을 받는 방법이 예전에 같으면은 직접 찾아가서 설득시키고 뭐 이런 노력들을 했을 텐데 지금은 우리 어떤 기본적인 플랫폼만 있으면은. 사실은 외부에 있는 사람도 거기에 접속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를 주거나 또 우리도 올려서 거기서 우리의 정보를 데이터를 올리고 또 필요한 걸 가져오거나 그렇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기반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생각하자 이거죠. 우리 데이터를 개방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이걸 하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자는 것이죠.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방할 것인가? 그러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어디와 협력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필요한 데이터나 하드웨어 같은 것을 어떻게 이제 공유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없다. 우리가 당장 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디서 빌려다 쓸 것인지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하라는 겁니다. 먼저 이런 고민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게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무엇인지 찾아라 하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방과 협력과 공유가 이 4차 산업의 기본 사상이니까 이걸로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왜 개방이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과거의 환경보다 지금 환경은 복잡하고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도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풀게 돼서 우리 조직 내부의 역량만 가지고 해결해 갈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물론 해결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퀄리티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외부의 전문가들의 어떤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더 좋은 양질의 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 자체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우리 내부의 역량과 기술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외부에 있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캐글이라고 하는 사례를 제가 드는데 이는 2010년에 설립된 예측 모델 및 분석 대회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캐글이라고 회사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기업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이 자기의 데이터를 올려주고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불특정 다수의 전문가들이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막 올립니다. 자기가 솔루션들을. 그래서 이제 올리게 되면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자기한테 적합한 걸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되면은 뭐가 좋으냐 하면은 우리 회사는 우리 문제를 외부에서 좀 아웃소싱해서 이제 더 좋은 솔루션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사람들은요, 전문가들은 자기가 자기의 역량을 거기서 발휘를 해서 선정되면은 회사 이제 취업까지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어떤 개인의 역량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2017년에 7년 만에 구글에 인수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이제 플랫폼들이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또 필요하면은 이제 이런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기업도 발전해 나갈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방입니다. 데이터 이제 사실은 이제 방금처럼 하려면 우리가 이제 공공 데이터라든지 주로 이제 공공 데이터들이 요즘 많이 개방이 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도 지금 이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서 관련되는 데이터들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86건을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우리 플랫폼들이 계속 좀 활성화돼서 우리 해양수산 쪽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도 그렇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의미 있는 정보나 지식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협력인데요. 이건 이제 이종 간에 이제 서로 다른 업체들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흔히 융합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뿐만이 아니고 서로 이종 산업과 기술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찾아내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CJ하고 네이버도 그런 관점에서 서로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분야 1위 기업이고 CJ는 국내 물류 영상 콘텐츠 국내 물류 분야 1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최고의 기업들 간에 서로 협력함으로써 네이버 스토어와 CJ 물류 인프라가 결합돼서 배송 역량을 극대화시켜 가고 있고 또 네이버의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것들이 CJ 엔터테인먼트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함으로써 컨텐츠 제작 및 유통도 보다 효율화해 나가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인데요. 공유는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하드웨어 공유는 이미 우리가 실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 효율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공감을 하고 있죠.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공유할 거냐. 특히 우리 물류에 있어서는 이 데이터 공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도 지금 제대로 우리나라는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 물류 자체가 글로벌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글로벌하게 서로 어떻게 이 데이터를 잘 공유해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지금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런 분야에서 글로벌 그 물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먼저 만들어낸다면은 상당히 획기적이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분야가 우리가 좀 한번 태클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사실 오늘은 이제 좀 개념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를 제대로 내리고 그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계속 좀 노력을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보면은 정의 따로 실행해 나가는 것은 따로 또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너무 어떤 특정 기술 구현하는데 너무 좀 치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본래 정신을 제대로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스마트 항만에 대한 새로운 우리 정의 내리고 또 방향을 바로 잡아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발표자는 항만 물류 산업의 혁신과 부산항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김근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정책연구실장이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근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부산항의 미래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메가포트와 스마트 물류 혁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메가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미래 정책 방향, 부산항의 미래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글로벌 항만 트렌드, 좀 전체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트렌드 속에서 부산항이 현재 어떤 여건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여건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부산항이 메가포트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 방향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의 트렌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유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운 운임은 폭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는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해운 운임이 평상시 대비해서 5배 이렇게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스가 부족해서 미국으로부터 돌아오는 박스가 부족해서 새로운 박스를 만들거나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 팬데믹이라든지 수에즈 운하의 선박 자초, 과거에는 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단단한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 일들이 생김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이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밝혀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이유는 사실 억눌러져 있던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폭발한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폭발로 인해서 지금의 공급망은 이 예상치 못했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 공급망은
한 40% 정도의 이런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팬데믹은 거의 80%가 넘는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존의 공급망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항만과 같은 주요한 이런 거점의 병목 현상이 전체 물류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인지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은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도 뽑히고 있습니다. 원래 최근의 조사 이전의 조사를 보면 향후 경제 리스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다수가 바라봤지만 지금은 오히려 글로벌 공급망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다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재편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보면 너무 많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급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 너무 의존도가 강해지다 보니까 쉽게 부러지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공급망은 just in time이 중요했다고 하면 앞으로 공급망은 just in case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만일을 대비한다는 것은 그 만일의 발생 확률 그리고 그 만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비용 어떤 것이 더욱더 효과적인 것에 대한 판단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만이 최근에 이제 적체가 되면서 미국의 LA/LB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적체가 발생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공급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항만이 적체되니까 선박에 체선이 발생하게 되고 그 체선으로 인해서 또 다른 체선, 또 다른 적체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배후 시설, 그리고 트러킹, 인력 뭐 등등 창고 시설 이 모든 것이 다 막히게 되는 물론 뭐 항만의 하나의 문제는 아니지만 항만과 연결되어 있는 양 방향의 해운 쪽 사이드, 육상 쪽 사이드 모든 것이 다 막히게 되면서 이런 적체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고무적인 사실은 사실 우리가 뭐 G20이 됐던 다보스 포럼이 됐던 이런 정상들이 만나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항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G20을 하면서 공급망 회의라는 것을 특별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미국 대통령이 의장 성명을 발표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항만 체선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사례들을 공유하도록 노력하자라는 용어가 그 의장 성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만의 이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는 최근에 이런 의장 성명, 글로벌 정상들이 회의하는 성명에 포함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항만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상 항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항만은 나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갈 일도 없고 그리고 거기가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내가 피해본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최근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결국은 항만에서 적체가 나의 삶과 직결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 배송 시간의 지연과 소비자 물가 지수 증가의 연동성입니다. 보시면은 배송 시간의 지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 특히 유럽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진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시민들이 더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만의 적체, 물론 모든 항만은 아니지만 주요 항만의 적체는 결국 국민들의 삶에 직결 영향의 생활과 직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사실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글로벌 여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부산항의 현재 여건은 어떤지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뭐 아시는 것처럼 세계 2위의 환적 허브입니다. 굉장히 탄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항은 평상시보다 위기에 더 강한 항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뭐 전 세계적인 어떤 위기가 와도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은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에 이제 보면 2019년 대비 2020년 대부분의 항만들이 물동량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부산항도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환적 화물 자체는 증가했습니다. 3.3% 정도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동북아의 확고부동한 환적 커브의 발전은 부산항 신항의 개발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산항 신항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이러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조차 없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에 보시면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환적 화물의 증가세를 좀 표현을 했고요. 그 사이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좀 나열을 했습니다. 굉장히 크다면 크고 또 작다면 작은 사건들이지만 이러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의 환적 물동량은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증가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대외적인 위기를 오히려 긍정적인 역량으로 수용하는 능력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항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안전판은 아니지만 기능적인 안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모든 선사는 아니지만 MSC라는 선사가 이런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소위 지연 프로그램, 안정적으로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 때 세계의 주요 거점 항만을 몇 개 선정을 했는데요. 당초 처음 만들 때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부산만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싱가포르이 추가되긴 했지만 결국은 아시아에서 싱가포르가 부산, 세계 1위의 환적 커브, 세계 2위의 환적 커브 두 개 항만만 선정되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항만이다라는 것이고요. 오른쪽의 그래프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D&D 부분입니다. 보시면 부산이 제일 적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산이 제일 적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이유가 있지만 선사들 입장에서 화주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인 항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LA가 뭐 말도 안 되게 사실은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국들에서 조사도 나가는 것이고 반면에 부산항은 굉장히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항만의 직접적인 견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 많이 회자되고 있는 중국의 카보타지 완화 부분입니다. 이런 중국의 카보타지 완화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부산항의 환적 화물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하이를 글로벌 환적 허브, 국제 환적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 1990년 말부터 정책을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환적 허브의 위상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자체적인 성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산의 항해 환적 화물을 이용해서 국제 환적 허브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또한 2010년에 국제 전략 항만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부산항의 환적 화물을 직접 타겟으로 했습니다. 일본은 자기네들의 화물이 부산항에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뺏긴 화물을 다시 되찾아오겠다라는 전략이 국제 전략 항만이고 그걸 위해서 한신항, K항, 동경, 오사카, 요코하마 이런 대형 항만들을 통합해서 또 지원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우리 주변의 대형 항만들이 환적 화물을 뺏어 가려고 한다라는 것은 결국 환적 화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동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또 부산항이 이 경쟁력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자체로서 또 시설의 부족이라든지 비효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뭐 이 이야기는 컨테이너 산성, 산성처럼 컨테이너가 쌓여있다라고 해서 부르는데 장치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장치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시설의 부족, 장치장의 협소함 이런 것들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80%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80%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항 신항 같은 경우는 임시 장치장을 만들어서 일부 물량을 외부로 빼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미 100%가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100%가 넘었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항만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항은 여전히 피더 선사들이 기항하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양 선사와 피더 선사가 분리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약화가 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타부도 환적, 타부도 환적은 저는 이제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부도 환적이라는 것은 환적 항만에 있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화물입니다. 그 화물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부산항은 특히 너무나 많은 타부도 환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비율만 한번 보겠습니다. 발렌시아하고 브레멘하벤은 부산항과 물동량 규모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부산항 같은 경우는 타부도 환적이 13.4%입니다. 근데 발렌시아와 브레멘하벤은 똑같이 환적 화물 처리가 하고 있지만 2.2%, 3.9% 수준입니다. 타부도 환적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선사한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타부도 환적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항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싱가포르가 투아스라는 연간 6,500만 TU를 처리하는 초대형 항만을 만드는 근거 중에 하나로 내세웠던 게 타부도 환적의 해소였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 부산항은 굉장히 높다. 앞으로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이제 부산항의 여건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런 글로벌 공급망의 여건과 부산항의 현재 여건을 기반으로 해서 부산항이 앞으로 어떤 정책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을지를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해 신항의 조기 건설을 통해서 메가포트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부산항의 시설 확충은 우리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산항의 이 진해 신항의 개발이 너무나 수요 기반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수요 기반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요에 대해 기반해서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전략에 기반해서 이런 시설에 대한 확충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개발하지 않으면 사실은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부산항은 시설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개발해서는 경쟁력 있는 항만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부산항을 어떠한 항만으로 만들지에 대한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진해신항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기반해서는 그렇게 거대한 항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전략에 기반했기 때문에 그런 초대형 메가포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반면에 홍콩항 같은 경우에는 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약화돼서 굉장히 지금 침체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머리에 각인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환적 비효율을 꼭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부도 환적 해소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부도 환적은 결국은 환적 요율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산항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우리의 부산항의 환적 화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만 사실 들여다보더라도 타부도 환적 비용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터미널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자부도 타부도 구분 없이 한 70에서 80불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셔틀 비용 포함해서. 근데 반면에 부산항 같은 경우는 타부도 환적이 되는 순간 아마 주변 경쟁 항만에 대비해서 2배 또는 3배의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지만 앞으로는 더 경쟁력을 잃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타부도 환적 개수는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진해 신항을 건설하는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를 위해서 하역요율 체계의 개편을 한번 빨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입 화물과 환적 화물의 요율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전략적으로 이제는 진짜 고민을 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부분입니다. 앞서 최영림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제가 너무나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저는 이제 장비의 개발, 운영을 넘어서 같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좀 운영 측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 결국은 우리가 자동화라는 것은 지금 알고 있는 터미널 자동화라는 것은 사람으로 보면 팔과 다리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운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형태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운영 최적화 부분은 조금 약하지 않는가. 실제로 터미널 운영에서 최적의 효율을 하기 위해서는 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스마트화라는 것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그런 과정에서 이런 트라이얼 앤 에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것인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저런 소위 이제 무한 삽질 같은 것인데요. 저 무한 삽질의 가치를 아직까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실패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진해 신항 개발과 더불어서 이런 스마트화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부산항 정책이 항만 그 자체만으로 보는 것은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생태계 전반을 포용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아마 우리 우종균 교수님하고 아마 굉장히 일치하는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항에는 다양한 연관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항만 정책과 그런 연관 산업의 정책은 사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합쳐줘야지만 부산항이 물동량이 많은 항만이 아니라 환적 화물이 많은 항만이 아니라 정말 부가가치가 높고 화물도 많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런 항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만 정책 안에 이 항만 생태계 전반을 꼭 포함시키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결국 가덕도 신공항이 개발되고 진해 신항이 개발이 된다면 두 시설의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만 개발 자체만으로 시너지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 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연계 전략을 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을 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터미널 시설 개발하는 것도 지금 실태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개발 후에 운영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인데 사실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전략에 기반해서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합물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산에 오면 어떠한 위기가 있더라도 모든 선택 수단을 고를 수 있는 이런 운송 수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면 부산항은 굉장히 지금에도 글로벌 안전판이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세계적인 허브가 되고 그리고 글로벌
그 공급망의 안전판이 되고 그게 결국은 전 세계 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까. 너무 큰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산항이 아닌 정말 세계의 부산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준비들이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좀 더 속도를 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